네, 교육공학의 기초로서 학습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행동주의, 인지주의, 그다음에 구성주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 구성주의 중에서 특히 피아제의 그 발달적인 관점에서 이론을 살펴보고 그게 어떻게 교수설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특히 활동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청각적 매체, 언어적인 어떤 설명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그런 영향을 줬다는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제 그걸 또 발전시킨 또 다른 이론이 있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봤을 법한 비가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태생의 그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이론을 정립한 이분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좀 보다 더 심층적인 이해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간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은 이제 이 교육공학에 영향을 미친 그 비가스키 어떤 그런 관점 중심으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행동주의라든지 인지주의, 심지어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까지도 약간 이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비가스키는 완전히 이제 다른 관점을 취합니다. 피아제까지만 해도 어떤 생리학적인 대상으로, 생리적인 어떤 대상으로 인간을 봤다면, 피아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른 정신적인 활동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은 사회적인 측면을 그렇게까지 많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이 태어나서 인지 과정이 성립될 때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식, 이것과 바깥에 있는 어떤 세상과의 상호작, 이 정도만 했었고요. 그러나 비가스키는 관찰해 보건대 바로 어떤 사회에 있었고 어떤 역사 문화적인 맥락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지 과정이 이루어지고 학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사회라는 측면을 보다 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영국의 경험론적인 과학적인 접근이 있다면, 그런 과학적인 접근은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현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 비가스키가 유럽 중심으로, 유럽 대륙 중심으로 어떤 철학적인 베이스는 인간 그 자체가 뭔가 독특하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비가스키는 그런 지적인 전통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게 비가스키 이론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보통 철학자들 이야기로 많이 언급하고 있는 헤겔이 가지고 있는 변증법, 이런 것이 이 이론의 베이스를 이룬다라고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헤겔의 변증법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현상조차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발전을 이루어져 가는데, 그 발전이 그냥 퍽퍽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어서 엔티 상태가 오고 그게 다시 합쳐지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상태가 오는 이런 정반합의 변화 과정이다라고 이 사람은 보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 주체지 인간과 학습 주체와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식이 변화하고 그게 또 다시 환경과 또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계속적인 이런 역동적인 과정을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이 흥미롭게도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막스와 엥겔스 이론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정치적인 이념으로서 공산주의는 옆으로 좀 빼고, 막스와 엥겔스는 실제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역사가 어떻게 변화하는 이 이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에 보면 중요한 게 노동을 하는 어떤 인간의 특징,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물론 이제 그 정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논의에서 우리가 하도록 하고,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이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느냐가 우리들의 정신 상태를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철기 시대에 어떤 괭이를 가지고 그냥 일을 했던 시대,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산업혁명 시대에 트랙터를 가지고 노동을 하는 시대, 그 다음에 지금 건너뛰어서 이제는 여러 가지 IT 기술을 활용해서 농사와 관련된 기술도 하고, 또 우리가 IT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정보사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 도구가 바로 인간의 본성, 혹은 더 나가서 어디에? 학습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요즘에 쓰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도구가 뭐예요? 괭이나 트랙터가 아니라 바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바이스죠.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바이스라는 도구로 이렇게 인터랙션 한 학생은, 그런 아동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지 과정이라든지 학습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당연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이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도구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교육학, 교육공학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불이나 농사기구, 전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인지 과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바로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참고로 여러분들 좀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른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떤 게 도구가 매우 중요한 그 학습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비가스키는 제 기본 베이스로 이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이론들을 좀 연결해서 본다면은 학습이라는 게 뭐고 사고가 뭐냐와 관련돼서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있었고 계속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랭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언어는 일종의 문화적인 기호와 상징이다. 이런 말도 하면 돼. 근데 프랑스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한국어를 보면은 그 언어 자체가 어떤 문화를 좀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키모 쪽에 가면은 아주 다양한 눈의 종류가 너무 많죠. 근데 우리는 그냥 흰 눈 뭐 이 정도만 되는데 그쪽 나라는 아주 다양한 눈에 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언어로서 표현이 됩니다. 바로 그런데 이 언어가 또 하나의 어떤 도구로 보는데 그중에 특히 아까 인지 과정 혹은 뭐 아주 좁게는 또 심리적인 과정으로서 심리적인 도구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도구가 즉 언어와 관련된 언어라든지 다양한 또 심리적인 도구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많이 든 게 예컨대 지금 남태평양의 어느 종족이 가보면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도구가 어떤 것만 주로 자기 신체 일부, 자기 몸의 일부분만 가지고 카운팅, 세기를 한다는 것을 이제 인류학자들이 개발한 거죠. 이런 것들을 비가스키의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쓰느냐, 자기 신체 일부를 도구를 써서 카운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서구에 지금 많은 급격한 그런 발달을 하는 서구의 문화는 바로 십진법이라는 도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지적인 과정 혹은 학습의 과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그 남태평양의 부족들은 이 몸의 일부를 세는 그런 도구, 그런 것을 가진 문화로서 있기 때문에 학습이 어떤 모종의 학습이 발생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근대 문명 국가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십진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인지적인 어떤 과정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결과적으로 아주 중요한 태제가 그 개인이 속해 어떤 문화와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지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점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그 역사 사회학자라든지 사회문학자들이 많이 검증을 했죠. 예컨대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가만히 보면은 부모가 어떤 말을 쓰느냐, 근데 부모가 특히 어떤 지역에 사느냐, 어떤 종류의 직업이냐에 따라서 언어를 달리 쓰고 그게 바로 아이들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봤었을 때 계속 인간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자연적인 발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연적인 발달이 사회적인 어떤 주변에 있는 환경, 이게 역사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환경이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비가스키가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던 게 바로 이 교사입니다. 교사. 여기 보면은 문화와 사회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게 교육으로 만약에 내려왔을 때 이 문화와 사회를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라고 보는 거죠. 교사가 문화와 사회를 대변하는데 그때 그 아동이 가지고 있는 현재 수준을 잘 파악해서
문화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해야 된다. 그런 이론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때 나온 개념이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이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아동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사회 문화적인 그런 맥락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여기까지만 그 학생이 지금 실제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학생은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 그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냥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부분은 도움을 받으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이것보다 조금 근접한 더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보이고 이게 점점 이제 확대되어 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 비가스키의 사회적 구성주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책자에 보면은 간단한 사례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꼬마애하고 아버지의 어떤 관계라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꼬마애가 지금 야구공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야구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약간의 그 인지적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라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아버지가 일단 교사 역할을 한다면 현재 이 아이가 머릿속에 있는 수준을 파악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를 검토를 하면서 점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최근에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들도 가끔 뭘 잃어버렸을 때 막 당황하고 그럴 때 최근에 마지막으로 쓴 게 어디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되는 영역을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럼 이 아이는 처음에는 지금 당황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교사가 혹은 교사로서 역할은 부모가 아빠가 물어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아주 간단한 이 아이가 어떤 문제 해결 활동을 교사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나가는 과정.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우리가 꾀가 늘어난다는 말을 하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로부터 이런 것을 배우게 되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될지 점점 머릿속에 지식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바로 이런 사회적인 인터랙션이 이 아이의 인지 어떤 성장 과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금 텍스트가 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책자를 통해서 좀 같이 더 추가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구성주의적인 관점은 실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삐아제라든지 비가스키라든지 이런 구성주의적인 관점은 실은 출발 자체는 학습 이론이 아니고 이른바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론. 철학에서 말하는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에서 이렇게 분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바로 이 객관주의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약간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이른바 사이언스, 특히 경험적인 사이언스, 우리가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수학이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지식의 어떤 특징에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게 바로 객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는 우리 경험과 별도로 객관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리현상이라든지 화학현상 우리 바깥에 그냥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있고 학습한다는 건 뭐냐? 바로 외부의 어떤 진리가 우리 머릿속에 와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구성주의자들은 다르게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식은 어떤 거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잘 알 길이 없지만 그것에 대한 지식은 있는 대로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나름대로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경험을 통해서 아까 우리 활동과 비슷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의미를 개발하는 그런 능동적인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본적인 여기가 이제 그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철학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를 한번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나머지 학습의 조건과 결과, 교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초점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까지 말하는 피아제라든지 비가스키 이런 이론들이 실은 인식론적 관점에서 보면 구성주의고 그것에 대비되는 게 객관주의적인 관점이 돼서 이런 표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도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성주의가 도대체 교육공학 혹은 구체적으로 교수 설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와 관련돼서 크게 한 5가지 영역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따 이제 강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자기주도 학습, 셀프 디렉티드 러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죠. 실은 그런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가 바로 인지적이나 사회적인 구성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해 줄 거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지금 영어로 authentic인데 실제적 과제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공학을 배웁니다. 교육공학을 배우고 나서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컨대 교환을 개발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겠죠. 그렇다면 교육공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실제적인 과제는 교환을 개발하고 실제 수업을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걸 겁니다. 다른 것 무엇보다도 그런 실제적인 과제를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이야기했던 문제 중심의 학습. 뭐 1시간 정도 수업이 아니라 한 학기 전체가 문제, 일련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풀면서 진행되는 경우인데요.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의과대학에서 이런 비슷한 시도들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교수님들이 막 강의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적당히 알아서 책 같은 거 공부하고 실제 그 학생과 만나는 장면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푸는 그런 과정. 이런 것도 전부 다 구성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것처럼 아까 그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아이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 있죠. 넓게 보면 그게 바로 어떤 겁니까? 서로 묻고 대답하면서 가르쳐주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걸 협동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협동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이 계속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관련돼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시험을 보면 됩니다. 성적이 얼마 나왔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과정으로 공부를 했느냐,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포트폴리오의 이론적인 베이스도 알고 보면 구성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의의 강조.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시험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어떤 것을 잘하느냐 그걸 강조하는 시험 문제여야 된답니다. 아까 이것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오센틱 태스크를 하게끔 하고 실제 시험 문제도 오센틱 태스크에 해당되는 문제를 내야 된다. 적어도 예컨대 사지선다형 같은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어떤 교육 현장에 바로 구성주의적인 관점을 베이스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